그해 가을, 조선의 수도 한양에는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민 대감의 저택, 그 넓은 마당에도 설이 섞인 바람이 불어와 이제 막 빛깔을 잃기 시작한 나뭇잎들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아이 울음소리마저 잦아들게 한다는 그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대감 댁을 감싼 것은 얼음장 같은 냉기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댁의 안주인 최인혜 부인이 정든 집에서 쫓겨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용모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으나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림받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권력욕에 눈이 먼 민 대감이 더 세력이 큰 가문과 새롭게 정략 결혼을 맺기 위해 조강지처를 내치는 비정한 수순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아니, 이 한양 땅에서 내년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하라. 당장 썩어지지 못할까? 민 대감의 고함 소리는 사랑채를 넘어 안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손에 쥔 채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때 이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던 안주인이었으나 지금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따르던 몽종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안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멀찍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다른 하인들 역시 괜한 일에 엮일까 두려워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권력의 칼날 앞에서는 10년의 세월도 그동안 쌓아온 정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단 저고리 대신 남루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던 어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차가운 외면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눈빛을 보내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헛간 옆에서 장작을 패던 머슴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투박하고 커다란 손으로 도끼 자루를 쥔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앙담은 입술은 분노와 슬픔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무진에게 최씨 부인은 그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늙은 홀어머니가 위중한 병으로 누웠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몰래 약값을 챙겨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글도 모르고 배운 것 없는 머슴이었지만 그는 은혜가 무엇이고 의리가 무엇인지는 뼈에 새기고 사는 사내였습니다. 자신의 마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미천한 신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대문이 열리고 최씨 부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휘청이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무진은 그녀의 연약한 어깨가 담장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아무도 몰래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대감 댁을 나온 최씨 부인의 발걸음은 정처가 없었습니다. 친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어 혈육 하나 없이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맸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눈초리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절망은 늪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들이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결국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이 닿은 곳은 차가운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한적한 강가였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강물은 검은 비단처럼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 차가운 물 속에 내 모든 고통을 묻어버리자.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삶도 끝이 나겠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매만지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강물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몸이 허리까지 잠기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뒤에서 누군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와 동시에 거친 손길이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놀라 돌아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무진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무진은 울부짖으며 그녀를 무트로 당겼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긴 사람처럼 그의 품에 안겨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우러기력이 다한 그녀가 잦아들자 무지는 그녀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님, 부디 목숨만은 버리지 마십시오. 이 미천한 놈이 평생 마님을 그림자처럼 모시겠습니다. 제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진실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텅 비어있던 자신의 가슴 속으로 아주 작고 따뜻한 불씨 하나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버리고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어 정처 없는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두 사람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심하며 굳게 닫힌 한양의 성문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막막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의 삶은 고되고 험난했습니다.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고 밤에는 허름한 주막이나 헛간에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사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자신의 두 발로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었을까 그들은 마침내 민대감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남쪽 바닷가의 작은 고을, 해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지는 당장 나루터로 달려가 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푼푼히 돈을 모은 끝에 그는 마침내 고을 외곽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작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거친 잡곡밥을 먹을 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발견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벌어오는 품삯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가 빠듯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색색의 비단실과 바늘쌈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이 손재주가 있지 않은가? 한때 그녀의 자수는 섬세하고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값싼 무명천의 작은 들꽃을 수놓기 시작했고 점차 복주머니나 놀이개 같은 작은 장신구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과 나비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정성껏 만든 수공예 품들을 작은 바구니에 담아 난생 처음으로 저작거리에 좌판을 펼쳤습니다. 어머, 이 수 좀 보게. 어쩜 이리 고울까? 이건 양반대 교수들이나 쓰는 물건 같은데 값도 싸고 아주 좋구먼. 내 딸아이에게 하나 사줘야겠네. 그녀의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날 그녀는 무진히 며칠 동안 땀 흘려 버는 돈보다 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마님,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셨습니까? 최씨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무진은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님의 연약한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최씨 부인의 자수는 고을 전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은 이제 두 사람의 미래를 밝혀줄 커다란 등불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이 모은 돈은 제법 큰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진이 나루터 근처에서 허물어져가는 낡은 주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몇 년 동안이나 폐가처럼 버려져 있었지요. 마님, 제가 기가 막힌 자리를 하나 봐두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고치고 가꾼다면 분명 고을 최고의 주막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주막을 헐갑에 인수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고된 노동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지는 썩은 기둥을 갈고 무너진 지붕을 새로 이었고 최씨 부인은 먼지 쌓인 마루를 쓸고 닦으며 주막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고된 노력 끝에
흉흉했던 폐가는 마침내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친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막이 문을 여는 날, 무지는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는 해월 주막이라는 소박하고 정직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나루터에서 일을 마친 뱃사람들과 짐꾼들이 냄새를 맡고 하나둘씩 주막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막걸리 한 사발만 주시오. 한 사내가 무심코 소리쳤다가 최씨 부인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과 차분한 응대를 받고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국밥은 비싼 재료를 쓴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끓여내어 그 맛이 깊고 담백했습니다. 새로 생긴 그 주막에 가봤나? 국밥 맛이 일품일세. 음식도 음식이지만 여주인이 어찌나 곱고 친절한지 술이 절로 들어가더군. 주인 사내는 바위처럼 든든하고 말이야. 해월 주막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막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의 땀과 진심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주막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를 시기하고 탐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악질적인 자는 저잣거리의 왈패들을 이끄는 강칠이라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칠이 자신의 패거리를 이끌고 거들먹거리며 주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요즘 그렇게 잘 나간다는 해월 주막인가? 주인은 니신가? 주막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침착하게 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손님? 주모의 미색이 과연 소문대로구먼. 이 저잣거리에서 장사를 하려면 마땅히 우리 형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 법도가 있지. 오늘부터 이 주막 수입의 일부를 우리와 나눠야 할 것이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녀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을 때 주방에서 장작을 패던 무진이 성큼 걸어 나와 강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는 술과 밥을 파는 곳이지. 행패를 부리는 곳이 아니오. 조용히 술을 드시겠다면 손님으로 대접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돌아가시오. 이놈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내 놈이 뭔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강칠이 무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무진은 재빠른 동작으로 그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엄청난 완력으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마님과 두 사람이 피땀으로 일군 주막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고 보자. 그 기세에 눌린 강칠과 패거리들은 상투적인 말을 남기고는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칠의 끈질긴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주막 담벼락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고 저잣거리의 주막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보시오, 저들의 목적은 우리가 분노하여 실수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나간다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막을 드나들던 단골 손님들과 상인들은 헛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주막을 찾아와 두 사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행색은 수수하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중년의 사내가 주막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무진이 주막 문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사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주인장, 잠시 드릴 말씀이 있소. 사내는 자신이 한양에서 비단을 취급하는 상인이라 소개하며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호조판 서민 대감이라는 자를 아시오? 그 자는 나라의 녹을 먹는 도둑놈이오. 나는 몇 년 전 그 자의 계략에 빠져 평생을 일군 상단을 송두리째 빼앗겼소. 민 대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무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인장, 나와 손을 잡지 않겠소. 주인장이 나를 도와 민 대감의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찾아내준다면
그 자를 무너뜨린 뒤 내가 되찾게 될 재산의 절반을 떼어 주겠소. 그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위험천만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억울하게 쫓겨난 자신의 마님, 최 씨 부인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무진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강칠이 낯선 사내와 은밀하게 만나 돈주머니를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민 대감 댁의 집사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무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붙잡은 강칠에게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고 적이었던 그를 설득하여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진은 비단 상인 강칠과 함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 씨 부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생각났어요. 그의 서재. 그곳이 틀림없어요. 서재 가장 안쪽 벽에 걸린 커다란 산수화 족자 뒤에 분명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정적인 정보 덕분에 계획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거사를 치르기로 약속한 날 밤 무진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민 대감의 저택 담벼락을 넘어 소리 없이 잠입했습니다. 그는 순찰하는 하인들을 능숙하게 피해 마침내 서재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 대감이 침소로 향한 것을 확인한 그는 작은 쇠꼬챙이로 자물쇠를 풀고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거대한 산수화 족자만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족자를 걷어 올리자 과연 그림 뒤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벽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십 권의 비밀 장부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 대감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모든 부정과 비리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를 손에 넣은 무진과 동지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진은 낡은 선비의 옷을 빌려 입고 삼엄한 경계를 뚫고 마침내 허름한 나그네 차림의 암행어사와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며 고발하려는 자가 누구더냐? 무진은 망설임 없이 품속의 장부들을 꺼내 펼쳐 보이며 민 대감의 악행과 최 씨 부인의 억울한 사연까지 모두 눈물로 호소하며 고발했습니다. 장부를 넘겨보던 암행어사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로 굳어져 갔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이 있나? 당장 역적민 아무개를 잡아들일 준비를 하라. 다음 날 새벽,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있던 민 대감의 저택은 순식간에 관군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그의 권력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역적의 죄목으로 포박되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저택에서 수치스럽게 끌려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 가장 머나먼 절의 고도로 귀향을 떠나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임금은 나라의 큰 도둑을 잡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무진의 충심과 용기를 높이사 그에게 몰수한 역적의 재산 중 일부를 상으로 하사하고 양인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 사이에 미천한 머슴이었던 무진은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약속했던 몫을 후하게 떼어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최 씨 부인은 조정으로부터 아무런 죄가 없는 몸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소방맞은 여인이라는 주홍글씨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무진은 새로 지은 크고 아늑한 기와집으로 최 씨 부인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의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니, 부인. 제가 처음 마님을 마음에 품었던 것은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제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이 못난 놈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 사람으로, 제 아내로 평생을 모시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청혼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 또한 그를 향해 있음을 깨닫고 있었지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소박하게 그들의 역사가 시작된 해월 주막에서 열렸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이 한 쌍에게 사람들은 아낌없는 축복을 보냈습니다. 혼례를 마친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막 앞 나루터에 섰습니다. 강물 위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올라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이 무진의 유일한 사람이요. 내가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게 지켜주겠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의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입니다. 신분과 재산, 과거의 아픔을 모두 뛰어넘어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분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나루터를 오가는 뱃사람들의 노랫가락을 타고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